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단순한 임사체험 수기를 넘어 뇌과학과 의학의 권위자가 직접 겪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생하게 서술한 기록입니다.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늘 중립을 지켜왔던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감동은 단순한 신비 체험에 대한 호기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최근 알렉산더 박사가 2008년 갑작스러운 희귀 뇌염으로 뇌의 고차원적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다시 깨어난 기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이 책은 현대의학이 판정한 뇌사 상태에서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과학자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풀어갑니다. 뇌가 멈춘 상태였기에 그가 본 장면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육체와 뇌 기능 없이도 존재하는 의식의 증거라 말합니다. 그는 회전하는 황금빛의 관문을 지나 생명과 빛으로 가득한 세계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감각들이 현실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본 세계는 마치 유년 시절의 기억처럼 익숙하면서도 지금껏 접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신성의 일부이며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책을 읽으며 느낀 가장 큰 감동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결단코 그 무엇도 우리를 신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이 문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위안을 안겨주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그가 깨어난 장면은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알렉산더 박사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회복은 단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존재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고 그는 이제 자신의 체험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의사이자 과학자로서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단 한 줄로 정리된 이 고백은 모든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이 책은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죽음이라는 금기에 가까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의학적 사실과 체험, 철학적 사유를 균형 있게 담아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희망을,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과학을 신봉하는 이들에게는 겸허함을, 종교적 신념이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더해줍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죽음이라는 삶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과학적 권위를 지닌 한 인물이 진정성 있게 풀어낸 살아있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이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저 역시 밑줄을 그어두고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진짜 독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챕터 1. 통증.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2008년 11월 10일. 눈을 떴다. 침실이 어두워 머리맡에 있는 자명종의 붉은 불빛을 쳐다보았다. 새벽 4시 30분이었다. 버지니아의 린치버그에 있는 우리 집에서 내가 근무하는 샬롯스빌의 초음파 외과 재단까지는 운전으로 70분 정도 걸리는데 그에 맞춰 내가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 일렀다. 아내 홀리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보스턴의 신경외과학계에서 거의 20년을 보내고 2006년에 이곳 버지니아 주의 산악지대로 이사왔다. 나와 홀리는 둘 다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77년 10월에 처음 만났는데 홀리는 미술학과 석사과정에 있었고 나는 의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내 대학 룸메이트인 빅이 나를 만나러 오면서 당시 데이트를 하던 그녀를 데리고 왔다.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들이 떠날 무렵에 나는 홀리에게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면서 고 빅과 함께 오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식으로 처음 데이트를 한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에서 열린 파티에 함께 참석했을 때였다. 홀리가 후두염에 걸려 대화의 99%를 나 혼자 감당하며 자동차로 편도 2시간 반 되는 거리를 왕복 주행했는데도 힘들지 않았다. 우리는 1980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저 마을의 세인트 토머스 성공회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내가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는 듀크 대학이 있는 터럭시의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다. 돈은 거의 없었지만 둘 다 매우 바쁘게 생활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했다. 나는 결혼한 해에 박사학위를 땄고 그와 동시에 흘리도 석사학위를 취득해 예술가로서 그리고 교사로서의 본업을 시작했다. 나의 첫 단독 뇌 수술은 1981년 듀크 대학에서였다. 우리의 맏아들 이분 사세는 1987년 잉글랜드의 뉴캐슬 어폰타인 시에 있는 프린세스 메리 머터너티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뇌혈관 연구조교로 일하던 때였다. 둘째 아들 본드는 1998년 보스턴의 브리검 앤 위민스 병원에서 태어났다. 나는 하버드 의대와 브리검 앤 위민스 병원에서 일한 15년의 시간이 좋았다. 식구들도 보스턴에서 보낸 그 시절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2005년 홀리와 나는 이제 남부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다른 가족들하고도 더 가까이 살고 싶었고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6년 봄에 우리는 버지니아 주의 산악지대인 린치버그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금세 어린 시절에 즐기던 남부의 평화로운 생활에 안착했다. 챕터 7. 회전하는 관문 속으로 들어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이 천천히 돌면서 황금빛의 새하얀 가는 빗줄기들을 바람에 따라 내 주위의 어둠은 점점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구성진, 지금껏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답고 생생히 살아있는 사운드였다. 순백색의 빛이 내려옴과 동시에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여태까지 나와 함께했던 그 유일한 단조롭고 기계적인 박동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빛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주변을 회전하면서 순백색의 빗줄기들을 내뿜었다. 자세히 보니 빗줄기들은 여기저기에 황금색을 띠고 있었다. 그런 후 빛의 한중앙에서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 나는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열려있는 구멍이었다. 나는 더 이상 천천히 회전하는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다. 이 사실을 이해한 순간 나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2주 빨리. 휙 하는 소리가 났고 나는 순식간에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놓이게 되었다.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찬란하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온갖 형용사들을 다 나열한다 해도 결코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태어났다고 느꼈다.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태어났다. 내 아래로는 전원 풍경이 펼쳐졌다. 푸르고 무성하게 우거진 지구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지구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었다. 마치 부모님이 내가 아주 어릴 때 몇 년간 살았던 장소로 데려다 준 듯한 느낌이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이다. 적어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무언가에 끌리는 기분이고 마침내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아주 깊은 한편에서 이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 여기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무들, 들판, 시냇물, 폭포 그리고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보였다. 웃고 노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췄고 그들만큼이나 즐거워 보이는 개가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변의 만발한 꽃과 나무들이 지닌 따뜻한 생명력이 옷 색깔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듯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꿈의 세상. 그런데 꿈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내가 갑자기 놓인 이곳은 실제 현실이었다. 챕터 14. 아주 특별한 임사체험. 내가 지렁이 시야의 세계에 머물 때 내 의식의 진정한 중심 주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몰랐고
내가 정말로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저 거기에 있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은 텁텁하고 어두운 아무것도 없는 진창 한가운데에 기괴한 자각으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다. 내가 신성의 일부이며 그 무엇도 결단코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이해한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의혹은 이 세상 모든 종류의 불안 심리의 근본 원인이며 이에 대한 치유는 그 무엇도 우리를 신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는 알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알문 내가 배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최고의 지식인데 그 덕분에 나는 지렁이 시야의 세계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고 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세계는 전적으로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우주에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내가 다녀온 세계들을 여행한 나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 대부분은 지상의 육체를 벗어난 상태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존 스미스라거나 조지 존슨 혹은 사라 브라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자기가 지구에 살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는 법이 없었다. 지구에서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이 여전히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많은 경우에 그들은 이미 사망한 친구나 가족들을 만났고 그들을 즉시 알아볼 수도 있었다. 많은 수의 임사체험자들은 인생을 되돌아보는 라이프 리뷰를 통해 자신이 여러 사람들과 맺은 관계들, 자신이 했던 선행과 악행을 돌아봤다고 보고하고 있다. 챕터 23. 마지막 밤 첫 번째 아침. 웨이드 박사와 자리에 앉기 전에 홀리는 본드에게 문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일지 모르는 사실을 본드가 듣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하지만 눈치를 챈 본드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여 웨이드 박사의 몇 마디 말을 알아들었다. 그 몇 마디만으로도 본드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결코 회복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본드는 내 방으로 달려와 침대 위로 올라왔다. 흐느끼면서 내 이마에 입 맞추고 내 어깨를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내 눈꺼풀을 들어올려 초점 없는 공허한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어린 마음의 본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며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는 사이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는 홀리가 허공을 응시한 채 베이드 박사의 방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그러니까 학교로 연락해서 이분더러 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웨이드 박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지난 폭풍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버지니아 산맥이 내다보이는 회의실의 커다란 전망 유리창을 향해 걸어가면서 홀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이분의 번호를 눌렀다. 그때 실비아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홀리, 잠깐만 기다려봐. 그녀가 말했다. 내가 한 번만 더 보고 올게. 실비아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내 침대 밑으로 다가왔다. 본드는 그 옆에 앉아서 조용히 내 손을 쓰다듬고 있었다. 실비아가 부드럽게 내 팔을 잡았다. 일주일 내내 그랬듯이 내 머리는 약간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그저 내 얼굴만 바라봤지 얼굴 속에 나를 보려고 하지는 않았었다. 내 눈이 열리는 유일한 순간은 의사들이 불빛에 반응하는 동공 확장을 살펴볼 때거나 홀리나 본드가 의사들의 반복되는 지시를 무시하고 고집스레 나의 눈을 뜨게 했을 때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부서진 인형같이 삐뚤어져 있는 죽은 사람의 그것과 같은 내 두 눈동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의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작정하며 실비아와 본드가 나의 처진 얼굴을 응시하던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내가 눈을 떴다. 챕터 30. 죽은 자들로부터 돌아오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마치 무덤에서 돌아온 사람 보듯 쳐다보았다. 내가 병원으로 실려갔던 첫째 날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의사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내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아침에 나를 눈여겨보았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살아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의료계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의문을 요약하듯 물었다. 혹시 이분 박사님의 쌍둥이 형제분은 아니시죠? 나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내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힘주어 악수했다. 쌍둥이 형제 이야기는 농담이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중요한 지점에 대한 언급이었다. 모든 점에서 나는 두 명의 사람이었다. 내가 아들 이분에게 미랬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즉 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려면 나의 임사체험과 나의 과학적 사고를 회의시키고 이 두 사람을 하나로 합쳐야만 했다. 몇 년 전 어느 날 아침에 받은 한 통의 전화가 기억났다. 그날 오후에 제거할 예정인 뇌종양을 디지털 지형도로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그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를 편의상 수산나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고인이 된 그녀의 남편도 일단 조지라고 지칭하기로 하고 그도 내가 돌보았던 뇌종양 환자였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지는 진단받은 지 1년 반도 안 되어 사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산나였다. 유방암에 의한 전이성 뇌종양을 앓게 되었다. 생존 기능성이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전화 받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내 앞에 있는 디지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뇌의 주변 조직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종양을 제거할 것인지 정확한 지도를 설계하는 온통 집중하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산나가 이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생각을 해보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나는 치명적인 질병에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완화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제나 생각해왔다. 말기 환자가 죽음과 맞서기 위해 어떤 신비로운 믿음에 매달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진통제를 주지 않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다. 수산나에게는 이 상황이 매우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수산나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시아빠가 나타났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니까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래요. 이것은 환자들로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의 대표적 유형이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법이다. 나는 그녀에게 참으로 멋진 꿈이라고 말해주었다. 챕터 35. 한 장의 사진. 잠시 동안 두 세계가 합쳐졌다. 의사이며 아버지이고 남편으로 살아가는 이곳 지상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저 너머의 세계가 있었다. 너무나 광대해서 여행하는 동안 원래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신에 흠뻑 취하여 사랑으로 가득한 칠흑 같은 우주의 순수한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계가 있었다. 그 순간에 비오는 화요일 아침의 침실에서 최고의 세계와 낮은 세계가 서로 만났다.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소년이 된 것 같았다. 소년은 다른 세계들을 여행하다가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그가 저 너머의 세계들로부터 가져온 반짝이는 마법의 흙 한 줌을 발견한다. 지난 수주 동안 나는 부인하려 했었지만 마음속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육체를 넘어선 곳에 다녀온 나의 일부와 의사로서의 나 사이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누이의, 나의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 내 안에서 분열되었던 두 개의 자아가 실제로는 하나임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의사 과학자, 치유사로서의 역할과 신성 그 자체 속으로 믿기 힘든 그러나 매우 실제적이고 아주 중요한 여행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온전히 아우르고 싶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일의 이면에 있는 기상천외하고 상식을 깨는 설득력 있는 세부 사항들 때문이었다. 임사체험을 통해 나의 분절되었던 영혼은 치유되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았으며 우주 속의 모든 사람들도 전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의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그 무엇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신체 여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나의 경험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내가 틀렸음을 어떻게 해서든 입증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은 나의 경험을 기껏해야 몸이 아파서 생겨난 미친 꿈이라고 보며 그것이 과학적 일 가능성을 믿고 싶지 않아 한다.
하지만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저 너머의 세계에서 만난 존재들을 위해서나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하다. 나의 여정은 단지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국 존재 자체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그 세계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배웠고 다시 돌아와 보니 이곳에서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마지막 가닥들이 마저 채워졌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 버림받은 고아로서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고아라고 느끼고 있다. 창조주의 조건 없는 사람과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지상에서의 우리는 언제나 길 잃은 심정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과학자로서 그리고 의사로서의 두 가지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고 있다. 진리를 공경하는 일, 그리고 치유를 돕는 일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만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나에게서는 두 가지 계기가 조화롭게 일치했던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오직 물질 영역만이 실제하고 의식 또는 영혼은 우주의 위대하고 핵심적인 신비가 아니라고 안간힘을 다해 고집하는 과학적 환원론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